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프로덕션의 용규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214페이지의 송미인곡이 되겠습니다. 자, 송미인곡 지금 필기가 다 되어 있죠. 사실 선생님이 먼저 녹화를 했었는데요. 마이크를 끄는 바람에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 필기하는 시간을 줄인 대신 송미인곡이랑 사미인곡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 한번 찾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송민국을 공부하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삼위인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철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무위키에서 송미인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미인국 한번 설명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철의 장편 가사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쓰리콤보 장편 가사 중 가장 문학성이 높은 가사로 손꼽힌다. 문학성은 높으나 학생 입장에서는 해석하고 외우자면 총공깽이 무슨 말일까요? 총공깽도 이런 총공깽이 없으면서 보는 순간 망했어요. 그래도 한자 무쌍을 찍는 관동별곡 상미인곡보다는 덜 어려운 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만 관동별곡과 삼미인곡의 경우에는 한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송미인곡은 한자에다가 우리말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구운몽의 저자인 김만중은 자, 김만중 하면 구운몽도 있고요. 대표작으로 사시남정기도 있습니다. 자, 김만중은 그에 져서 서포만필에서 자, 서포가 김만중의 호고요. 서포가 쓴 긴 글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서포만필이라고 한 책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이 우리나라의 최고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송미인곡이 최고다. 이유는 관동별곡과 삼미인곡은 한자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서포 김반중 역시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자신의 모친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시남정기를 한글로 썼던 사람이니 이런 평가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자, 근데 좀 삐뚤게 보자면은 정철이 서인의 대표로 유명한데 김만중 역시 서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시대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 정철이 이제 앞사람이고 김만중은 정철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은 정철이 동인과 대립하다가 유배가 있던 시기에 쓰였었는데 김만중 역시 정쟁 와중에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서포만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처지가 비슷하다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겠죠. 국화가세라고 까지는 않겠지만 당시 심정에 아주 필이 꽉 꽂혔을 것이란 것점은 확실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위인곡에 비해 어려운 한자어나 미사여구보다 순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더 좋은 작품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홍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에 져서 순호지에서 송미인곡을 출사표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삼위인곡의 속편으로 제작되었는데 삼위인곡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영군의 정을 님을 이별한 여성의 애달픈 심정에 비하여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를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이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되어 있죠. 충신연주지사 이 단어를 좀 어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신하의 그런 노래들을 충신연주지사 작품이라고 합니다. 앞부분만 빼고 보면 사랑 타령하는 유행가 가사랑 내용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로 분류됨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나 꽤나 인기를 끌었다니 예나 지금이나 사랑 노래가 인기가 있는 것은 비슷한 듯. 우리 교과서에서는 왜 여성 화자를 세워서 이렇게 사랑하는 노래로 만들었냐 하는 그런 학습 활동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우리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코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성을 얻어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의도였을 거다라는 학습활동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송미인곡의 특징은 삼위인곡이 독백체인데 반해서 송미인곡은 두 명의 여인, 감녀와 을녀가 등장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다. 자, 감녀 을녀는 연구자들이 후세 연구자를 임의로 붙인 명칭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을 감녀, 뒤에 나온 화자를 을녀라고 합니다. 송미인곡은 을녀가 주된 얘기를 하고요. 감녀는 보조적인 역할로 말을 이끌어내서 유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는 않고요. 맨 마지막에는 조언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감녀의 그 위치, 감녀의 역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하체 가사입니다. 이런 최초의 대하체 가사,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요. 사실 정철은 최초의 사설 시조도 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소박한 순우리말 어휘를 다량 사용했습니다. 뭐 슬카장이라든지 바장이니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자가 안 적힌 것들은 거의 다 순우리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 각시님 다른커녕 굳은비나 되십시오에서는 소극적인 사미인곡의 화자와는 달리, 자, 이게 을려죠. 을려를 여기 지금 사미인곡 화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녀 을려가 나와 있는 요 송미인곡의 주된 얘기를 하는 을려가 사미인곡의 화자가 그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인 사미인곡 화자와는 달리 감녀는 달리 꾸준비가 되어서 님에게 다가가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조언을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꾸준비가 되어 님에게 다가간다는 말은 소극적 태도를 지닌 을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감녀가 덧붙인 그런 조언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의 성격으로는 감녀는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인 그런 위치고요. 을려는 감녀의 질문에 응하여 하소연을 하면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그런 중심화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 대수능에 출제되었으므로 한동안 안 나올지 모르지만 고전문학의 이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코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정철의 왕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사라고는 하지만 그냥 아첨 떠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 담긴 진짜 의미는 유배 좀 풀어주세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간동별국 3위 인국을 읽고 나면 이거는 양반 수준이다. 그나마 정철의 3대 가사 중 가장 임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3위인곡 역시 유배 시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송미인곡은 더 세게 나가거나 전략을 바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편의 가사가 성공했는지 정철은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복귀한 다음에 다시는 유배가기 싫었는지 권력의 화신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정철 항목에 나오는 정렬인 모반 사건 처리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 복귀식인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처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정철의 정치적 행보로는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악인으로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좀 보면은 정이 떨어지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2019년 변경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죠. 그에 비해 동아출판 문학교과서, 두단동화 문학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학생들의 눈에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좋은 책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자, 이게 원문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현대풀이도 이렇게 감려 을려 나눠놨죠. 자, 요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위인곡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위인곡과 관련해서는 정철의 가사 작품 1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코너도 있고 전문탁의 노래도 있고 양수경의 노래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정철의 가사 작품 1588년 정철이 이렇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 미인인 왕은요, 주인공은 바로 선조라는 겁니다. 선조 21년, 선조 때 정철이 술 처먹고 지은 가사다. 이음보 1구로 계산하여 126구다. 자, 이음보 1구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한 줄이 장이라고 하고 반을 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3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63장, 63줄.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 혼자 봤죠. 나중에 보면 송민곡 같은 경우는 총 48구로 되어 있습니다. 48행. 9가 아니고 48장. 그래서 총 48이고 얘는 63이에요. 그럼 3위인곡이 더 긴 거죠. 3위인곡이 좀 더 길고 송미인곡은 약간 더 짧습니다. 음수열에서는 3, 4조가 3, 4, 세 글자, 네 글자가 주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거고요. 2, 4조, 3, 3조, 4, 4조, 5, 5조, 5, 3조 등도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수 음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주되게 3, 4조, 4, 4조 가사는 보통 3, 4, 4, 4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송강집, 송강가사, 송강이 정철의 호입니다. 송강집, 송강가사, 뭉청 공유사 등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50세대 된 1585년 8월 당파 싸움으로 인해 사헌부와 사관원의 논척을 받고 고향인 창평에 응거합니다. 이때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에 기탁하여, 의탁하여, 기탁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맡겨서
자신의 충절과 영군의 정을 고백한 작품이 바로 삼위인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편은 임금이고요. 한 여인의 이 화자는 정철입니다. 연모하는 마음은 임금을 향한 충절로 바꿔 쓴 시입니다.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한정적인 계층만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임금을 모시고 충성하는 경험보다 대부분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로 빗대어 표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인곡입니다. 여담이지만 김만중이 서포만 필에서 이 작품의 구런에 이소와 비견된다고, 그러니까 이소는 중국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문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구런에 대한 드라마 제목이 삼위입니다. 네,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네. 대한민국 60만의 수험생 디코 브레이크 속편으로는 송민곡이 있다. 정리.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지금 중세국어 걸자가 깨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한자어가 많이 보이죠. 송민곡보다는 조금 더 길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이미 한번 저기 예습이나 이렇게 한번 보내들은 알겠지만 나골이 되겠다라고 올려는 얘기를 하고요. 감년은 충고를 하면서 나골보다는 구진비나 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골과 구진비인데 삼위인곡에서는 뭐가 되겠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밑에서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범나비. 범나비가 씨어디어 죽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다. 범나비가 되오리다.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데마다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지라. 나의 그 향기를 님에게 전달하고 싶구나. 그래서 님이야 나인 줄 모르더라도 내가 님을 쫓으려고 하노라. 이렇게 글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열기부터 한번 보죠. 이 작품은 님과 이별한 여인이 심정을 통해 영군 지정을 표현한 가사이다. 자, 조선 전기의 가사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의 작품, 선조니까요. 선조의 임진왜란이 선조죠, 거의. 그래서 그때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가사에 해당하고 형식으로 봤을 때는 격에 맞게끔 썼다. 자, 맨 마지막 행 있죠. 맨 마지막 행, 그 마지막 장을 3543이라고 하는 시조의 그 음보율과 음보 그 글자수, 음수율과 3543을 맞으면은 정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병격이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선생님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송민곡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의 가사고요. 정격 가사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서정갈래의 전개와 작품의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자, 이 표현 기법이 바로 우리말의 활용이라는 거 좀 주목하시고요. 우리말의 활용. 자, 김만중의 서폰만필에서 아까 정리해 드릴게요. 동방의 이소다. 네, 뒷문장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바로 정철의 이 세 가지 작품이 다 정철의 작품들이더라.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송민곡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세련됐다고 해도 되고요. 뭐 소박한 그리고 뭐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은 우리말.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는 말은 한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말이겠죠. 소박하고 세련되고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우리말을 순우리말도 됩니다. 순우리말, 우리말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송민곡 앞에는 삼위인곡이 있다 그랬죠. 삼위인곡. 그리고 속편인 송민곡이 바로 제목입니다.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운 사람, 재덕이 뛰어난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이 작품에서의 의미는 미인이 바로 님이죠. 님. 그래서 연인이고 화자는 여성 화자. 그리고 사실은 의미하는 게 임금, 군주를 말하고요. 신하가 군주를 미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바로 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인곡이 먼저기 때문에 전미인곡, 전삼위인곡 혹은 전후삼위인곡 해서 전미인곡, 전후삼위인곡 이렇게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전후미인곡이라고도 하고요. 전후미인곡, 전후사미인곡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정철이 되겠고요. 이런 작품들을 충신연군지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충신연군지사는 먼저 정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정가정은 우리 유일하게 고려가요에 작가가 남아있는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그랬죠. 정서라는 사람이 쓴 정과정에서 삼위인곡으로 올라가고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이렇게 이제 대를 잇는 거죠. 자, 송민곡은 대화체고요. 삼위인곡은 대화체가 아닙니다. 독백체죠. 독백체. 자, 그리고 감녀가
을려가 등장을 하는데 감녀는 새로운 여자고요. 을려가 3인국에 이 화자가 그대로 옮겨져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민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감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을려의 말을 유도하게끔 하는, 을려가 왜 이렇게 맺힌 일이 있는지,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섭섭한 일이 뭔지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메밀꽃 필 무렵에서 조선달과 허생원이 있으면 얘가 허생원이고 얘가 조선달인 겁니다. 예. 그래서 3인국의 화자가 곧 을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사고요.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이 되고요. 서사는 님과 이별한 사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 전체가 서사가 되겠습니다. 과연 님과 이별한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풀이를 일단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구나, 본 듯도 하구나. 천상의 백옥경을, 자, 천상은 하늘이죠. 백옥경은 천상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 궁전을 얘기합니다.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이별한 게 화자의 상황이 되겠죠. 현 화자의 상황은 님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자,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창평에 자기 그 고향에 응가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작가의 처지를 자신이 하늘의 사람인데 천상계에서 버림받아서 글자 하나를 잘못 읽어서 관동별거 보면은 선녀들이 그 도교의 경전을 읽는데, 옥황상제의 그 도교의 경전을 읽는데 글자 하나를 잘못 읽으면은 인간계로 추방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계 내려온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천상배곡들은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감녀의 이야기인데요. 감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감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인근 계신 국을 어찌하여 이별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별하였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지금 어디를 을려가 나가고 있는 중 같아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나가고 있는 시간을 보면은 해가 다 저문 날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 전문은 노을 보면 약간 좀 쓸쓸한 느낌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되겠고요.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해서 어디 가니? 떠난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을려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어와 너로구나. 자, 너. 여기서 너는 감녀가 되겠죠. 보조하자. 이내 내 이야기를, 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오. 나의 얼굴이, 을려가 되겠죠. 연하는. 나의 얼굴이, 이 거동이, 나의 얼굴과 나의 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아, 너로구나. 바로 너야. 라고 여기시길래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아양과 아래야, 아래가 아양, 애교 이런 뜻입니다. 애교와 아양과 교태로 내가 어지럽게 님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어지럽게 하였는데 이 재롱이 너무 지나쳤나요? 우리 때로는 지나치면 안 한 말도 못하죠.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님이 나를 내친 것 같다. 당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자, 이게 보면 얼굴이 있는데요. 여기 해석은 지금 얼굴이라 돼 있고, 여기 낯도 얼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얼굴은 몸입니다, 몸. 근데 여기 지금 해석이 교과서에서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얼굴빛이, 낯빛이 옛날과 어찌하여 다르신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박희씨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어요. 옛날에는 나 예쁘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교 부리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워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래서 누워서 생각을 하고 다시 고쳐 앉아서 일어 앉아서 해요. 생각과 해다가 나오는데 생각은 그냥 우리 지금 띵크고 해다는 좀 깊이 숙고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깊이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 산같이 아주 높게 많이 쌓였으니 나의 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탓이 되겠습니다. 나의 탓으로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흐물하랴? 자, 하늘을 원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여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탓할 것이냐? 서러워서 내가 여러 가지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바로
조물주의 탓이더라 해서 두 번째 원인으로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하니까 나의 탓이라 했는데 왜 또 조물주의 탓이에요? 해서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의 탓은 좀 운이 없었다. 하느님을 탓한다기보다는 나 하늘의 운명을 하늘의 장난으로 너무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탓에다가 플러스 운까지 없었다. 그래서 나 결국 귀양 가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사를 개수를 세보면요. 총 13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 다 하실 줄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사입니다. 자, 본사는 이 장과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을려가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님과 헤어져서 지금 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목해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요 첫 번째 줄을 좀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을려가 쭉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감려가 한마디 딱 끼어듭니다. 여기 딱 이 줄글씨고 대시 긋고요. 글란 생각마오가 감려의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일랑 생각하지 마시오. 생각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하는 거죠. 감려의 위로. 자, 여기 엔터 탁 하나 쳐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음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네. 을려가 맺힌 일이 제가 마음속에 원한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서 내가 님의 일을 아주 잘 알거든요. 님의 가까이에서 내가 님 근처에서 아주 충신으로서 님 옆에서 내가 너무너무 잘 모셨는데 내가 아는 님은 물 같은 얼굴이에요. 물같이 딱 건드리면은 물이 이렇게 흐리죠. 이제 맑고요. 일단 맑고 피부가 맑다. 이거 좋아요. 맑은데 맑다 못해 투명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약간 병이 있나? 좀 너무 연약한 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 애가 성격이 왜 그냥 물 같아? 너 성격 물이야, 너 물이야, 걔 실력 물이야, 뭐 이렇게 할 때는 물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죠. 너무 약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했을 때 님은 내가 없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몇 날인 거. 자, 여기는 또 얼굴을 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얼굴은 원래 몸이거든요. 물같이 연약한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같이 연약한, 약간 배드,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죠.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계절 내내 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춘, 그 다음 하는 없지만 열이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고요. 추, 동, 춘, 하, 추, 동 이렇게 봐서 사계절이죠. 봄에 차가움, 그리고 더운 날에 열, 그리고 가을 날에 해, 그리고 겨울날에 하늘은 자, 어찌하여 지내시며 누가 곁에서 모시는가? 죽조반. 자, 죽과 그리고 조반은 밥이죠. 죽과 밥. 그리고 아침 전에 이게 아침이죠. 아침 전에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여기 조자가 조반에 조반에다가 아침 저녁에 이 매는 산이 아니고 밥이 되겠습니다. 밥 진지는 옛날과 같이 올리시는가? 올리실까? 진짜 궁금한 거죠. 요거는 서리가 아니고요. 올리시고 있을까? 기나긴 밤에 잠은 내가 없는데 내가 항상 옆에서 여자니까요. 내가 지금 여성화자니까 님 옆에서 내가 항상 잠이 들었겠죠. 님 옆에서 님이 나를 안고 주무셨겠죠. 근데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하여 나 없이 주무시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님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자성어는 노심초사가 잘 어울리겠죠. 몹시 마음을 쓰며 얘를 태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님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하니 자, 님다히는요. 님 계신 곳에 소식은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을 사람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귀양화 있는 곳에 어떤 님의 소식을 전해줄 만한 그런 편지를 전해달해주는 우체부 같은 그런 님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내일이나 올까 사람이 올까 하는 거죠. 안 오죠. 그래서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님을 향한 이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잔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잔 말이냐. 나 이 내 마음 물렁이는 이 내 마음 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님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갈까? 자, 아무데나 알고자 하니 내가 알고자 했죠. 님 소식을 알고자 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감녀가 물어봤었죠. 그 질문 중에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나가고 있었죠. 자, 어디로 가잔 말고 알고자 하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님 소식을 알고자 정처 없이 나서는 그 을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작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자, 여기서 매는 산입니다. 자, 화자의 소임은 뭐겠어요? 님을 보고자 하는 거죠. 님의 얼굴을 보고자, 얼굴이 아니라 님 계신 곳을 보고자 하는 그 성취하기 위한 공간에 위인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잡고 밀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 올라왔지만 저 너무 머니까 여기 서울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자,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도 있어요. 자, 구름과 안개는 내가 님 계신 곳을 보는데 막는, 방해하는 간신에 해당하겠죠. 간신. 나를 막는. 그래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당연히 비유하고요. 보고자 하는데 가로막으니까 당연히 또 장애물도 되고요. 그래서 화자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의미하는 바는 자기를 방해하는 그런 간신이 되겠습니다. 구름은 칸이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바로 임금이 되겠죠.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는 님이 계신 그곳이죠.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서리법이겠죠. 자, 여기까지 총 27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아까는 우리 산에 갔죠. 산에 가서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죠. 자, 구름이 막아서 안개가 막아서 자, 그래서 물가에 가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자, 화자의 심란함을 비유하고 있죠. 바람도 일고 물결도 일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역시 간신과 장애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공은 어디를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저기 배가 비어 있죠. 자, 빈배는 나의 그 외로움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겠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님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첨 찬자리에, 모첨은 초가집이죠. 초가집의 찬자리에 밤중 밤이 다시 돌아오니 밤이 되니 반벽청등은 벽 가운데 걸린 푸른 등을 말합니다. 자, 이 푸른 등은 밤이 되어 어두운데 여기 등만 밝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롭겠죠. 이 등은. 그래서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역시 되겠습니다. 얘도. 자, 누구를 위해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면 헤매는 거고요. 다자니면 서성이는 겁니다. 이렇게 낮 시간의 행위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고 그리고 바다에 내리고 이게 막 산에 내려오고 그리고 바다를 막 헤맸죠. 그랬더니 적어든 역진하야 힘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내가 님을 보기 위한 이 정성이 지극하게 해서 꿈속에서 님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개체로서 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님을 보기 위한 매개체로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보기 위한 매개체.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자 내가 님 곁에 있을 때 화자가 님 곁에 있을 때 그 과거에는 옷 같은 얼굴이었단 말이야. 내가 옆에서 너무 보필을 잘했고 님 옆에서 내가 님의 그 걱정이 없기를 님에서 우리 너무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님의 얼굴이 옷 같았다면 지금은 내가 님이 없죠. 님 곁에. 그러니까 지금은 화자가 없는 님 곁에 내가 없는 화자의 꿈속에서 만난 그 님은 반나마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내가 있을 때가 없을 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먹은 말씀 어떤 걸까요? 사랑해요.
그리워요 이런 거죠. 슬카장, 실컷 순우리말의 사용이 돋보인다 했죠. 살자, 살자는 올리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연달아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반가움과 슬픔을 어찌하며 정을 못다하야 목조차 내가 매니 매었는데 오련된 방정맞은 저 나쁜 개성 저 닭 울음소리는 어찌하여 나의 잠을 깨우느냐라는 거죠. 꿈에서 님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존재로 이 개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성은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많은 뭐 사설 시조나 가사 작품에서 이제 규방이 나오는데요. 규방은 여인이 거처하는 방입니다. 님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그 꿈속에서 잠깐 님을 봤는데 실솔, 귀뚜라미 소리가 나를 방해해서 실솔이 귀뚜라미거든요. 이 귀뚜라미가 개성과 역할이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을려의 하소연이 여기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사가 되겠습니다.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를 갔느냐? 결에 일어앉아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가 불쌍한 그림자가 을려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올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네, 을려의 그림자죠. 을려의 그림자가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는데 을려가 얘기를 하는데 어여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한 그림자. 그러니까 나의 신세가 너무 헌신적인 이 사랑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만이 나를 쫓을 뿐이구나. 아무도 없고 그림자만 나를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님을 만나고 꿈에 깬 하자가 느끼는 이 쓸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 쓸쓸하다가 아니라 나를 쫓는 거는 그림자밖에 없구나.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우리 아까 3위 인곡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시어디어 죽어서 아까는 범나비가 되겠다는데 얘는 나골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뜨는 달도 아니고 뜨는 달이 아니라 나골 떨어질 낙이죠.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그리고 인하되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골 인하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더 나아가 이제 자기 비하까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계신 그 곳에 내가 죽어서 나골 떨어지는 달이 되어가지고 님은 계시는 곳에 비추고 싶구나라는 겁니다. 나골 인하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는 사랑과 그림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자, 이 면은 나골은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춰리라. 그래서 을려의 결심입니다. 죽어서도 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감녀의 조언 마지막 줄. 각시님 부르죠. 각시님 을려를 말하는 거죠. 달이 약하니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얘는 감녀 입장에서 을려는 너무 헌신적인 거야. 감녀가 생각했을 때는 을려가 좀 불쌍해. 그리고 이런 헌신적 사랑은 옳지 않아. 약간 좀 깨어 있어요. 그래서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달보다는요 9점 B나 되세요. 9점 B. 자, B나 되세요. B 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뭐 그냥 조언에서 그칠 수 있는데 9점 B가 뭐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 장마 기간 동안 때리는 구질구질하게 사람을 구질구질하게 만드는 그 기분 안 좋은 B입니다. 9점 B 그리고 보조사 나를 하죠. 이거나 처먹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거나 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참 내가 말해도 답답하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냐? 라고 하면서 약간 좀 화가 난 듯한 9점 B나 되세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9점 B나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네, 이 9점 B는 나골보다는 좀 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죠. 얘는 좀 더 적극적이라서 적극적인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녀가 조언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형식에도 한번 더 본다 했죠. 맨 마지막 줄, 요 줄을 말합니다. 음보를 이렇게 나누면은 네 덩이가 나오죠. 글자 수가 3, 6, 4,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 5, 4, 3에 3, 5, 4, 3이랑 다르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요. 5, 6, 7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5, 6, 7은 정격입니다. 네. 반면에 2, 3, 4는 병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조선 후기에 얘는 조선 전기에 이렇게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고정이라서 글자 수가 변동이 없고요. 여기랑 여기는 변동이 있어도 크게 안 따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된다. 두 번째 음보를요. 여기까지 글자 다 세보면 행수가 총 48행이 되겠습니다. 아까 3위 인곡은 한 61행이었죠. 요거보단 조금 짧은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송미인곡 다 한번 해석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네, 반복해서 보시고, 선생님 이렇게 녹화하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가서 답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쓰면 좋은데, 선생님 아까 다 썼어요. 네, 아까 그 녹화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세요. 자, 감리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었다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한 가지 더 찝어줬죠.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봤었죠. 을려 답변. 자신이 님에게 지은 죄가 쌓였고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하고, 어디 가니의 답은 서사에서는 안 나오고 본사 부분에 나오죠. 감리의 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생각 참 올드하다, 보수적이다. 너무 헌신적인 사랑 하지 마세요. 라고 감녀가 을려의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한 그런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자, 감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을려의 하소연. 님의 안부가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합니다. 산과 물가로 가서 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죠. 그리고 독수 공방의 외로움 속에서 꿈에나마 겨우 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을려 결심하죠. 죽어서 나골이 되어서 님의 곁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감녀가 굳은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비나 되소서 라고 했는데, 굳은 비가 되기를 바란다. 굳은 비나는, 나는 약간 좀, 약간 비꼬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은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적을게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녀 을려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자, 나골이요. 멀리서 님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결국 나골, 떨어지는 달이니까요. 사라지는 존재고요. 자, 을려는 달이 되어서 멀리서 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요. 구준비는 감녀가 이제 이거나 되세요 하죠. 님의 옷을 적시면서 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감녀는 비가 되어서 님의 가까이에서 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적극적 태도를 조언을 하죠. 참고로 3위인곡에서는 범나비나 되셨어요 하고 호랑나비입니다. 자, 3번.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자. 아, 나왔네요. 자, 요게 아까 나무위키에서 살펴본 거죠. 자, 이 작품에 등장한 을려님은 누구에 비유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을려는 작가 자신을, 님은 임금을 의미하죠. 의도는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고요. 작품을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 영분 지정, 여성 화자, 의탁했죠. 하소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요. 자, 이게 신하가 임금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 그걸 갖다가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별로 없겠죠. 그러면 아주 한정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은 독자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감상의 정리입니다. 자, 송민곡. 한자 사용의 절제.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 가사문학의 백미이다. 대화체다. 자, 지식 창고. 조선 전기의 가사. 조선 후기의 가사. 각각 읽어보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읽어보기 생략하고요. 자, 바로 우리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제재개간 가사고요. 서정적이죠. 충신연주지사적 작품이고요. 3444조, 3444 음수율이라고 하고요. 사음보 음보율입니다. 합쳐서 운율이라고 하고요. 님에 대한 그림, 영군의 정, 서사분사 결사 3단 구성, 님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을 빗대어 영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보조하자 감녀를 설정하여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했다.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 표현을 구사한다.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말 표현을 구사한다. 순우리말 표현을 구사한다. 뭐 다 맞습니다. 자, 임과 이별한 사연.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을려의 결심, 감녀의 조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감녀 을려에 대한 내용, 질문, 답변, 위로, 하소연, 결심, 조언. 꿈에서 만난다, 지는 달이 되어라, 구잔비나 되기를 바란다. 자, 감녀 을려의 역할, 감녀 보조적 위치에 있다. 작품의 전개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한다. 자, 극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려.
자, 원래는 3인곡의 하자라고 했죠. 작가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중심하자고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작품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자, 48행 중에 전체 대부분의 비중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을려였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들이다. 자, 여성화자의 설정과 효과. 자, 여성화자의 설정하면은 효과는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 자, 나걸은 을려, 구준비는 감녀. 지는 달, 멀리서 님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고, 자, 구준비는 님의 옷을 적시며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써 좀 구질구질하게 내리는 비죠. 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밀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애타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는 구준비는 좀 긍정적인 의미고, 나고는 약간, 다가가긴 하지만 조금, 약간 모자란,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 부정적인 의미도 약간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구준비나 대소서 했을 때, 나라든지, 구준이라는, 솔직하고 있는 구준이라는 게 또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다 긍정적이잖아요. 여기서 다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감녀가 말할 때는 이게 말해도 안 되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구준비나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작품의 문학사저도 이 3인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극치를 이루고요. 고려가요, 정서의 정과정의 맥을 잇는 중심 연주지사로서 무대 작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길게 우리 송미인곡 학습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해서 시험 다 잘 보세요. 안녕!